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이틀 연속 6%까지 빠지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S&P 500은 이틀 만에 무려 10%나 급락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2월부터 올해가 2018년과 비슷할 테니 준비를 해왔고 이미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충격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은 관세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시장은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가격과 가치를 다시 매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격 형성을 매길 때까지 그 가격 형성의 게임에 참여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언제 다시 한번 반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방향성과 버티는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갖고 있던 방어주들을 장 초반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매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자산이 7% 가까이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서 날아갔을 겁니다.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런 시장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장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개파락의 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안 좋은 출발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날이 부의 리셋 기회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하락이 나온 지금 특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시장을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제 시가의 인버스를 매수하셨다면 이틀 만에 20%의 상승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SQQQ 같은 인버스를 들어가기엔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 오늘처럼 이틀 만에 10% 급락은 통계적으로도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다음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 반전했을 때가 숏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 중입니다. 거의 하락장 직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마무리되면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사이클은 보통 3번 나오는데 지금은 두 번째 하락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마지막 하락과 함께 진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의 중간 단계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히트맵을 보면 정말 모든 섹터에서 하락이 나왔고 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어주에서도 매도세가 나온 하락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관세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드디어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6일부터 조정장이 이어지다가 3월 21일 반등이 나왔고 다시 3월 26일부터 조정이 시작되어 4월 4일인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는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22.8% 하락 중입니다. 소형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가까이 하락 중이기 때문에 실적도 없는 소형주를 매수하는 것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방어주조차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장 초반에 매도했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놀랍게도 현재 4입니다. 벌써 31거래일째 공포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에 있어서는 어제와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채권과 부동산의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채권은 이미 매수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수익을 일부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채권에서는 TLT만 소개드리고 있지만 IEF 같은 10년물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만 고르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3월 31일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때 저는 기계적으로 매수했다고 공유드렸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마감쯤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처음으로 금에 대해 매도 관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금을 매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며 보유자는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을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을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었는데요. 어제 은이 급락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도 나는 오를 것 같아 하며 그냥 두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급락이 나왔다는 건 오늘 더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제 개파락 때에 매도를 했더라면 오늘의 6% 하락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군이든 개파락이 나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금광주도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늘 금광 주식들을 매도했습니다. 어제는 매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매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제는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장이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다시 한번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걸 오늘 꼭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도한 종목은 금광리더 AGI입니다. 30% 수익 실현하고 매도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광에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25% 포지션은 장기 계좌로 옮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냅둘 예정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시간대 차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봉, 일봉, 월봉, 분봉까지 말이죠. 어제 금광 종목을 보면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분 만에 자금이 모두 원위치 됐고요. 이런 날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 시작 전에 개파락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다크풀 시장에서 큰손들의 매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어제 유입된 자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고 큰손들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고 추세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매도를 진행했는데 매도 직후 매도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개파락이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때는 큰손이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종목은 당분간 추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건 비트코인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떤 자산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장에서 자산을 분산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의 관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비트코인이 오른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2025년 4월 4일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과 중소형주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S&P 500도 어제부터 조정이 시작되어 이제는 하락장 초입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때는 금방 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빨리 털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 가격을 새롭게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시장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시장 스스로 가격을 찾아가게 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언젠가는 방향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본 건 아마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마존은 유일하게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오늘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 아마존을 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헤지펀드 자금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자금이 유입된 유일한 빅테크가 아마존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망의 관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저점을 형성한 주식이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을 리스트에 계속 넣고 관찰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팔란티어는 전저점인 74.57불을 붕괴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점을 깬 순간 알고리즘 매도세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팔란티어가 다음 사이클의 리더가 될지 시장이 판단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놀랍게도 장 마감 이후 저점을 붕괴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관세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개별 주식의 75%가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매도세가 나오면 함께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돌파 지점을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를 추세 추종 관점으로 30%에서 100%의 큰 추세로 인한 수익을 얻으려면 테슬라 자체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둘 중에 하나라도 두 자릿수 성장률로 돌아서야 합니다. 실적에 완전히 그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월봉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된 상승 사이클이 2018년에 잠시 멈췄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상승하고 2022년엔 한 해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상승해 왔는데요. 이 말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52불까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엔비디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거의 저희 모든 일은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저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매년 직접 참석할 만큼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주식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식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를 보유했던 헤지펀드 수는 무려 8,000곳이 넘습니다. 거의 모든 헤지펀드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 사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 엔비디아는 보유가 아니라 매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다 쏟아지기 전까지는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추세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고 매도세가 끝나는 시점이 곧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더 종목은 단연코 비트코인과 그 친구들이었고 정말 강하게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도 현재로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상승한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엠너빈입니다. 작년 최고의 주식이었던 엠너빈은 주식시장 사이클의 4단계, 즉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클라이맥스 탑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꼭지 신호를 보여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주식이 갑자기 급등한 뒤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개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주가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패턴에 대해 꼭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과 그 친구들이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소개한 셀시우스는 오늘 고작 1% 하락에 그치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다음 주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미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고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올라선다면 진정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시우스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면서 관세 때문에 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냐면서 시장을 원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관세에 대한 가격 형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매기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내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시장과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체 개별 종목의 75%가 함께 하락합니다. 그 말은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결국 25%의 확률에 내 소중한 돈을 걸게 되는 셈입니다. 왜 75%의 하락 확률이 존재하는데 25%의 상승 확률에 돈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장이 확실히 반전한 뒤 75%의 종목이 다시 함께 상승할 때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정장 속에서도 여전히 버티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락이 다른 종목보다 덜한 주식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바닥을 다지는 주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사이클의 리더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주말엔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보시고 다음 반등장에 누가 시장을 끌고 갈지 미리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